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여야가 뜨겁습니다. 핵심은 노무현 정부가 UN 인권 결의안을 놓고 북한의 사전 허락을 구했나 아니면 추후 통보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하수인이냐 아니면 외교적인 행위냐 이건데요. 당시 관계자들 기억은 엇갈립니다. 사실 엇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1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열흘 전 같이 사는 부부의 싸움도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이 편집되기 마련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며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열띤 공방을 할 수 있는데 왜 최순실 씨 의혹은 그런 게 없는가? 한쪽만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다른 한쪽은 분명 억울한 점도 있을 법한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오늘도 송채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입니다. 이 기사 준비하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한 3시쯤 일어납니다. 3시요? 네. 네. 삶이 엉망이 되는군요. 3시에 일어나. 힘듭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차 혹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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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종편에는 없는 뉴스. 예. 네, 그렇죠. 웬만한 세상에는 없는 뉴스입니다. 요즘. 네. 뉴스가 잘 안 나와요. 일부에서만 나오고 있죠. 아주 일부에서만 나오는데 저희는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K스포츠재단이 설립 직후인 지난해 1월에 한 재벌 기업한테 2020년 도쿄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0억 원을 추가 투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이 사업의 주관사가 독일 현지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이요? 네네. 굉장히 이상한 그 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을 보면 남북 체육 교류, 네. 협력, 증진 등등인데 그런 목적의 재단이 재벌한테 80억을 내서 왜 독일 회사에 투자를 그러죠? 네, 왜냐면은 그 회사의 대주주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였거든요. 그래요? 대주주가? 네. 아, 독일 현지에 세운 회사인데? 네. 대주주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였다? 네. 그 회사 이름이 비덱이라는 회사인데 지난해 7월 17일에 설립을 했고요. 회사 주소지를 보면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현지 훈련 장소에서 약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럼 주주는요? 네. 네. 주주 명부를 보면 최서원, 정유라 이렇게 2명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최서원이라는 이름은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개명을 한 거죠. 아, 이건 참 기가 막힌 뉴스네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의 매니저를 보면은 크리스티안 캄플라라는 사람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 씨의 현지 승마 코치로 확인이 됐고요. 이 회사는 최근 독일 현지 3성급 호텔도 인수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호텔이 그러니까 어제 보도한 그 딸, 자녀의 숙소 거긴가요? 20명이 한 번에 묵을 수 있다는? 아니요. 거기랑은 또 다른 숙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 회사에서 이 호텔을 사서 인수해서 운영 중인데 또 정유라 씨가 묵고 있는 숙소는 또 다른 호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보도한 것은 네. 그 훈련용으로 인수한 것이고 인수인지 인대인지 아직 잘 그건 알 수 모르겠지만 없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주주로 올라 있는 이 회사 그 우리나라 재벌에 80억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던 이 독일 회사는 또 다른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인수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을 보면
승마 코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재벌로부터 이 회사에 투자를 받아서 이 회사에서 그 승마 코치의 급여를 주고 뭐 이런 구도를 그릴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뭐 유용했다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보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사건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네. 초반만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다. 이게 퇴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이래재단처럼 네. 통치기구처럼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건 철저히 개인 비리에 가까운. 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코치 개인 지도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뭐 마방 사용료, 사료비, 마장 임대료, 말 관리비, 그다음에 뭐 10명 정도의 직원과 같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국제 대회 출전비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호텔 있죠, 호텔. 네, 호텔 임대 비용까지 합하면 방 20개짜리 네. 호텔을 통째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월 억대네요. 네, 아무리 최소 적게 잡아도. 1억 정도 한 사람 볼 수 있는데요. 네, 코치비가 2천만 원인데 네. 그리고 호텔 20인용 호텔을 통째로 쓴다. 이것도 뭐 그렇고요. 이건 무조건 억대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의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 씨는 현재 자산으로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뭐 200억 상당의 7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요. 뭐 지난해 4월에는 경기 하남시의 토지와 건물을 52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52억이요. 네, 그냥 뭐 자산 규모로만 보면 그냥 딸 뒷바라지에 어려움이 없는 형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최 씨가 최근에 전 남편인 정윤아 씨와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한 뒤에 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상태여서 뭐 이렇게 무한정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정유라 씨한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감당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대단히 합리적인 의혹이네요. 이미 K스포츠 재단이 한 재벌기업에게 80억을 한 독일 회사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 회사의 대주주가 아니라 그냥 주주가 네. 가족 2명이고 네네. 그리고 그 회사의 매니저가 승마 코치고 네.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52억 뭐 현금 마련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한 달 비용이 뭐 억대가 들어가면 전 재산이 50억 되면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분할하기로 했다. 반반인지 뭐 6대4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20억 정도 있잖아요. 그럼 1년이면 없어져요. 전 재산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점점 성격이 바뀌어갑니다. 예, 이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에. 네. 또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미르재단인데요. 미르재단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 씨였고 또 최순실 씨와 친한 차은택 광고감독이 미르재단을 운영해왔다라는 재단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JTBC가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이아무개 씨라는 분을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차 감독이 아닌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모두 회장님으로 불렀지만 직원들도 실체를 몰랐다. 차 감독한테 물어봐도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만 했다. 그 회장님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은 뒤늦게 언론 보도와 사진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네. 설립하는 과정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회장님이랑 불리는 분이 최종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눈이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네.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는 누군지를 알고 나서 네. 그럼 그 이후에 혹시 나온 자료나 행동은 있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제 최순실 씨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씨가 지난달 중순에 한강 둔치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뜻 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날 만난 거는 이제 이 씨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재단 설립과 그 이후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 씨가 자기를 회유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 씨는 또 이때 최순실 씨 만난 거 이외에도 실무 총 책임자로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회의 내용이라든가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 70여 개의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네, 본인 주장으로 아직 공개되진 않았고요. 근데 이런 종류의 녹음 파일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70여 개가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70여 개가 네. 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 뭐 삭제됐다든지 사라지든지 하는 경우가 많던데.
어쨌든 그 핵심 실무자가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또 있나요 혹시? 네, 이번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약간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대표가 지난해 이화여대에 1억 원을 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뭐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죠? 네, 좀 한 가지 좀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 이화여대가 최근에 그 장모인 김 대표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대회를 열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때 당시 이화여대 측 참석 예정자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이 최근에 왜 논란이 됐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한테 특혜 학점을 준 이인성 교수라고 있는데 이 교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가지자면 네. 우병우 씨 장모 가족 측에서 이화여대 1억을 기부했는데 그 장고 운영하는 회사가 개최하는 대회에 참석자 중에 최순실 씨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고 의혹을 받는 담당 교수가 참석한다. 네. 이렇게 돌아서.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차은택 감독이 사업으로 엮여 있는 회사에서도 그 시공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도 지난해 이화여대 1억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보도 내용으로 보면 뭐 우병우 수석 그다음에 최순실 씨 모녀, 차은택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이화여대를 고리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온 겁니다. 직접 누가 이렇게 직접 주겠냐 네. 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드러난 게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네. 혜택을 주고 받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조홍천 의원 청와대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요. 네. 이거 참 못해요, 이런 거잖아요. 공직기관비서관. 네. 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직기관비서관이었던 조홍천 현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병우 수석과 네.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정황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제 맞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우병우 민정수석은 교체된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네,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가 어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느닷없는 기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혀 교체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알겠습니다. 이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서도 네. 사실 뉴스가 지금 종편에서는 이 뉴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로지. 그리고 청와대도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센 발언을 하면서 공개 비판을 했고요. 새누리당도 뭐 거의 인신공격과 막말성 비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원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생각과 괴를 같이 한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부끄러운 북한의 신여 정권. 뭐 최연애 최고위원은 북한 김부자의 성실한 아바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종편도 그리고 지금 보수 언론의 기사들도 다 이걸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여당에서 이렇게 힘을 준 사건의 네. 경우에는 인터뷰도 막 쏟아집니다. 여당 쪽에서. 여당 쪽의 주요 인사들이 매체에 등장해서 왜 이게 문제인지 끊임없이 인터뷰를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고 다른 방송사도 그렇지만 이분들 섭외를 하면 인터뷰를 안 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특이한 지점 중에 하나고 인터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잘 만들어진 워딩은 쏟아집니다. 아바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신여 정권. 네. 네. 북한. 그리고 첫 워딩부터 아주 셌어요. 첫 워딩이 이정현 대표가 적과 내통. 네, 내통한다. 이 적과 내통이라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종 간첩한테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쪽 정부에서 적과 내통한다면 간첩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쨌든. 인터뷰를 하지 않은 채 아주 잘 정리된 워딩만 계속 쏟아지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해명하는 쪽은 말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상황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 좀 구차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하여튼 이런 공방 중입니다. 저희가 좀 더 지켜보다가 양쪽을 동시에 연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나면 또 관련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 백남기 씨 사건이
물대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빨간 우의를 입은 정체 모를 남성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이다. 이런 빨간 우의 가격설이라는 게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적지 않을 텐데. 그런데 경찰이 이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을 10개월 전에 소환 조사를 해놓고도 여태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 사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감에서 이 빨간 우의의 문제를 직접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빨간 우의 가격서를 처음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빨간 우의가 등장하냐고. 왜냐면 사건은 거의 1년 전인데 이게 지상파에서 보도되기 시작한 건 최근입니다. 그렇죠? 예. 이 빨간 우의 가격설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다가 갑자기 지상파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뭔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사실은 이제 백남기 어르신이 이제 그런 참사를 당하신 뒤에 일부 인터넷 이용자분들께서 네. 빨간 우의가 가격한 것이 원인이 됐다. 경찰에 물대포 직사할 수가 아니라. 동영상에 보면은 빨간 우의를 입은 분이 잠깐 등장을 하죠. 예, 잠깐 등장을 하고, 네. 백남기 어르신 위쪽으로 이렇게 몸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가격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초기에 특히. 그것이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대 재생산이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 빨간 우의에 의한 충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규명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빨간 우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넓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이야기한 것인데 그게 이제 그런 수준에서 그런 게시판 수준에서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빨간 우의를 언급하면서 이게 확 퍼진 거죠? 예, 그 사이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 몇몇 분들이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게 국회 차원에서 이제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그런 걸 조사해봐야 된다는 발언들을 수차례 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제 경찰과 검찰이 그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죠. 그렇군요. 한 10여 개월 동안 이 이야기는 안 나오다가 저도 기억하기로는 국감에서 나경원 의원 등등이 빨간 우의 이야기를 갑자기 10개월 만에 꺼냈고 부검영장에는 빨간 우의가 등장했고 이런 거죠. 앞뒤는. 그런데 이제 이 빨간 우의 가격설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국감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근거가 뭐였습니까? 근거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촬영됐던 영상을 느리게 플레이를 해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가격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근거였고요. 영상 분석을 해보면, 그렇군요. 두 번째는 가격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동시에 주장했던 게 이제 참사 당시에 백남기 어르신의 코에서 코피가 나는 장면을 보고,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격에 의한 코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이제 처음 옮겨왔을 때 백선호 주치의가 손을 명백하게 긋죠. 이것은 코나 이런 데 쪽에서 다쳐서 나온 피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뇌에서 발생한 출혈이 코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코에서 피가 나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코피가 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족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답변서를 내면서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 물대포에 의해 쓰러졌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초기에는 특히. 예,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더 근거가 늘었죠. 이제 어제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건데 작년 12월에 이미 빨간 우의를 체포해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게 최근에 밝혀진 내용인데
그 빨간 우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사람. 다들 그런 줄 알았죠. 네, 현장에서 갑자기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려서 뭐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군가 다들 모른다. 그래서 이런 설이 난무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경찰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고 수사까지 마쳤는데 예.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가격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경찰도 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10개월 전에 이미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 조사해서 밝혔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경찰은 이 사건이 뭐 경찰도 당연히 영상 분석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리고 주치의가 어떻게 진단했는지도 자료를 구해 봤을 테니까 예. 의원님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었겠죠. 그때는. 예. 아마도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도 영상이 여러 버전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예. 당연히 이제 영상을 여러 차례 분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에 물대포에 의해서 쓰러지고, 출혈을 일으킨 것을 인정한다라고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이런 빨간 우이 가격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부 그 입장과 다른 주장들이 인터넷에 난무하면 사실 고소고발도 하고 금방 그 유언비어라며 차단하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둔 거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예.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0개월 후에 부검영장을 청구할 때는 다시 이 가격설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예, 지금 뭐 첫 번째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빨간 우이가 등장을 하고요. 네. 9월 6일 날 의무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부검영장이 발부된 9월 28일자 영장은 아직 경찰이 그 범죄 사실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빨간 우이가 들어가 있는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국감장에서 이제 대검 쪽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질문했을 때 부정하지 않았죠.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간 우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간 우이에 의한 가격으로 인한 것이 아닌 줄 경찰도 알면서, 왜냐하면 빨간 우이에 의한 가격인 줄 알았다면 이미 조사를 했을 테니까요. 근데 조사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고 최근에 알면서 영장에는 빨간 우이라고 기재를 해서 서로 모순된 행동을 한 거군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은 경찰의 그 초동 수사하고는 그 영장의 내용이 상충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합니까? 왜 그랬다고? 지금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얘기하진 않는데, 네. 뭐 이제 나중에 좀 더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검영장 그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5일까지죠? 예, 25일까지 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뭐 대검 쪽과 서울중앙지검 쪽 그리고 법무부 쪽의 입장은 당연히 영장은 집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저희가 이제 영장을 발부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또는 이제 대법원 쪽에서 확인한 입장에서는 그 영장에 붙어져 있는 조건들이 의무적인 조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영장을 발부하고 해석할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법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의 어떤 입장을 따른다면은 이 의무 조건으로 붙여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약하자면 법원에서는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맞죠. 예. 네. 근데 검찰은 뭐 법원에서 영장을 놨고 이건 강제 집행 권한이기 때문에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영장이 부검영장이든 뭐 압수수색 영장인데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면 예. 그 영장 자체는 사실은 더 이상 조건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예. 무조건 집행하는 건데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지금은 영장이 발부됐는데 유가족들은
이것은 법원이 제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네. 집행하면 안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과거에 혹시 뭐 여러 사정으로 영장 발부됐는데 집행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예, 제가 뭐 국감에서 2차례 정도 언급을 했지만 우병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영장을 취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당뇨병에 걸려 있어서 건강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취소했고요. 그리고 요 영장, 이번에 이제 백남기 어르신에 관련해서 나온 영장은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영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해야만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 못하면 집행을 못하는 그런 특이한 영장이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런 사례가 가까운 사례도 있군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이 분명히 강제 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이 안 됐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이 경우는 더더구나 조건까지 달았는데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 집행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강제 집행을 하면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우리가 자기네들이 붙인 조건은 의무적인 조건인데 집행은 수사기관의 몫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하고 나서 집행을 통해서 획득한 증거의 적법성이라든지 또는 네. 집행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나중에 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은 수사기관의 몫이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다른 사안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구속됐다가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풀려나고 혹은 예.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검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가 법원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강행하는 건 불법을 강행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수사기관들은 그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백남기 씨 관련해서 계속 방문도 하시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계속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부검영장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동영상, 그다음에 의무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검을 하지 말고 그런 쪽을 이용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말씀이신 거고, 특히 보면은 지금 빨간 우유도 이미 수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신병을 확인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빨간 우유를 수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수사해서 이 부검이라는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가족분들의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빨간 우유가 가격했다는 게 의심되면 빨간 우유를 수사해서 가격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부검하지 말라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예, 부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빨간 우유에 의한 가격이 의심됨으로가 있다고 하면 그럼 빨간 우유 10개월 전에 알았는데 수사하고 가격 없었으니까 끝내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경찰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오늘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지내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인사올립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일단 내 한 몸, 이 몸이 제대로 버티고 있어야 가정도 있고 그거하고 나아가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고 국민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기 위해서는 잘 챙겨 드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게 부실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잘 먹고 있습니다. 먹는 거는 이제 잘하지 않습니다. 식성? 뭘 어떻게 먹는 좋아하냐고? 좀 질문 디테일하게 들어오네. 저는 싸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해먹는 거. 저는 해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직접 해먹는다. 요리도 해먹고, 조리도 해먹고,
조리 요리 다 해먹고 요래조래 해먹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해먹을까 고민한 끝에 제가 엄청나게 해먹었습니다. 많이 해먹었어요. 다 해먹었어요. 떡볶이 엄청 대수로 다 해먹었어요. 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요즘 경제면을 보면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이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관련해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 연결해서 어떤 정도의 과열인지, 왜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경제 부분에 바보라서요. 제가 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 과열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과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뭐, 전국적이냐, 국지적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좀 논의를 좀,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상과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열이다? 예, 왜냐하면, 네. 작년에 주택 거래량이 120만 건을 기록했는데, 어쨌든 역대 최고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허가 건수, 이제 주택 인허가 건수가 작년에 또 역대 최고 기록을 했는데 87만 건이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그나마 또 18%가 더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량이 내년쯤 되면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정부가 39만 호가 적정치를 했는데 내년에 한 20만 호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 4% 올랐는데 원래 재건축 아파트는 13%를 무려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평당 가격이 특히 재건축 평당 가격이 강남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개포동의 작은 11평짜리 아파트가 평당 8천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11평짜리가 그다음에 주택 전체 거래량 중에 분양권 거래가 또 30%를 차지하고요. 청약 경쟁률이 지금 한 14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지표들이 지금 이상 과열 현상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잠시만요. 교수님 제가 못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작년에 최고치였는데 역대 네. 올해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고 있다. 네, 뭐 다 넘어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넘어서고 있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11평인데 네. 평당 8천만 원이면 11평짜리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분양권 거래가 40%를 차지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제 거래를 보면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을 들어가지고 이제 신규 주택 거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 상반기에 이제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 한다면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30% 이상이 분양권 거래,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이 돼서 네. 분양권을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웃돈을 이제 붙여서 파는 것이 바로 분양권 거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양권만 잡은 다음에 그걸 파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가수요가 끼어가지고 거래가 다시 또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르는 이런 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자신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구매해서 분양권만 구매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조사에서도 보면요. 왜 청약에 참여하냐라는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내지 50%가 분양권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서 참여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밝은 분들은 올해 이렇게 과열 상태가 될 걸 예상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이런 가열을 부추기는 어떤 시그널을 줬다는 건가요? 저는 뭐 지금의 부동시장 상황은 사실 부동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경제 성장률도 지금 2%, 실질 소득이 이제 정체돼 있고요. 모든 측면에서 이 과열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된 까닭은 길게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근 8년 이상 계속 내놨고요. 네. 짧게는 뭐 2년 전부터 그 최경환 부총리가 계실 때부터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하기 위한 마지막 수요 어떤 규제 부분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가 수요를 부추겨가지고 지금 현재 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가격이 오르고 또 투기까지 이제 끼어드는 이런 상황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장기 분석이신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워낙 이분이 건설과 가까운 분이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건 잘 이해가 가는데 2년 전에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 언급을 하셨는데 2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빚내서 집 사라라고 요약되는 그래서 대출을 쉽게 하고 뭐 이런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정책이 어떻게 지금 과열 양상을 불러온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전 부총리께서는 그 양적 완화 일환이라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인데 그 시장의 수요를 살려서 내수를 이제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초저금리 정책을 내놨죠. 뭐 1% 이하의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도록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 매년 그 가계 부채가 100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1,300조 이상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GDP에 지금 육박한 수준이고 가처분 소득의 1.6배 금융 부채를 지금 가게들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4천만 원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생겼고요. 잠깐만요. 청약 1순위 네. 제가 또 못 따라가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떨어뜨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금리를 이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이자가 뭐 3% 뭐 5%였다면 최경환 부총리가 부총리가 되면서부터는 뭐 1%대 혹은 뭐 0%대 이런 것까지도 그 금리로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금융 대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과거에는 집값 대비 뭐 한 40% 빌렸던 것을 현재는 60%, 또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돈도 과거에는 뭐 한 50% 했던 거 지금 60%, 70%까지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그런 말은 예를 들어 자기 집이 1억인데 예전에는 1억짜리 집이 있으면 4천만 원만 대출해줬는데 그거를 6천까지 대출해주는 걸로 바꿨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죠. 그걸 우리가 LT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TV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반의 이 정책 규제 완화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가져왔는데 쉽게 돈 빌려서 집 사게 해줬다 이런 말씀이군요. 한마디로.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청약이 쉽게 참가해서 투기적인 이익을 남기면서 거래에 참여하라는 위에 또 정책도 내놨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사실상의 벽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분양권을 거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지금은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과열까지였다. 예. 짧게 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저금리 정책을 내놨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철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전정부지로 치솟고요. 청약 1순위 자격을 또 완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14% 늘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한 1,00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쟁률의 극대화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받아서 전매 제한하는 것을 과거에는 1년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 6개월에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차액을 남겨서 이제 전매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고 또 당첨이 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지금은 재당첨을 금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재당첨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이제 분양권을 이제 그 당첨받는 것이 한 번 되면 다음해라든가 다른 그 청약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요. 실수요자만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근데 지금은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권을 되팔고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당첨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장사를 권장하는 거군요, 거꾸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재건축 가격의 상승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런 이제 그 제도 완화의 어떤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 각종 규제를 풀어준 이유는 뭐였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시장을 살려가지고 경제를 살려낸다는 이런 이제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경제 전반의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전 국민 평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심각성을 알 텐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가 이를테면 지난 그 8월 25일 날 이른바 8.25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그 대책의 이제 당초 목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니까 가계부채를 이제 잡기 위해서 뭐 대책을 내놓는다 했습니다만, 네.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공공 부분에서 공급하는 택지양을, 공급량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를 이제 공급을 줄이게 되면 집이 이제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마지막에 가서는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서 이제 집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증가를 보게 된다면 정부가 저금리라든가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정책을 직접적인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여전히 시장의 온기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집을 사도록 하는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빌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한 거는 팩트고 가계부채가 전 국민 가처분 소득의 1.6배라고 하셨으니까 본인들이 네네.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빚이 너무 많은데 집들이 그래서 그게 큰 문제다 경제 불안 요소다 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이 이 부동산으로 인한 그 건설 경기 혹은 뭐 그쪽 산업 경기는 유지하고 싶고 가계 부채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 정책을 내놔서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를 내놓고 예, 나고 바로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그렇습니까? 부분입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이 상태로 계속하면? 뭐 지금 뭐 금방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2.6배의 금융부채를 가구들이 갖고 있는데 이래 되면 특히 저소득층들은 자기 소득 중에서 많게는 한 뭐 50 내 60%를 빚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집값이란 것이 이제 마냥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같이 이제 거시경제나 실물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300조 중에서 한 50 내지 60%가 이게 주택 담보 이제 대출인데요. 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집을 빌린 사람들은 속된 말로 쪽박을 차는 그래서 이제 가계 파산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지금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 아파트가 되는 거군요. 예. 예, 깡통 아파트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내놓는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한 10여 년 전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서브프라임 사태, 모기지 사태 그게 비슷한 방식으로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특히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 금융대출을 확장해주면서 나타났던 이제 그런 문제고요. 예. 또 특히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질소득이 떨어지면서 상환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네. 파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전면화됐다고. 근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집값이 갑자기 말씀대로 떨어진다든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대규모의 상황도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내년에 당장 걱정되는 대목은 이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공급이라든가 거래 활성화의 결과로서 내년부터는 적정 공급량의 한 그 3분의 한 1 이상의 공급량이 더 추가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량이 과잉화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내년에 현실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면 결국은 뭐 시장의 논리라는 것이 집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많이 공급되더라도 수요가 있느냐.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장의 수요는 정부가 부추긴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부추긴 수요가 저는 계속 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 과잉 문제가 내년에 현실화된다면 이제 뭐 미입주라든가 미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빚은 못 갚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마치 미국의 큰
사태가 난 것처럼 그런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시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고요. 요 사안은 다시 한번 기본은 이해했거든요. 제가. 네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명래 당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1, 2부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하하영의 업더 레코드. 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뉴스로는 전달되지 않는 뉴스를 전해주는 하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하영 기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매체에 나오지 않는 뉴스를 제대로 여기서 파헤쳐 본 적이 없어서. 네. 그죠? 네. 제 할 일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하영 기자는 야당 반장입니다. 야당 반장이라고 하면 기자들끼리의 용어인데 야당을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쭉 있죠. 네. 그 기자들 중에 대장이라는 뜻이죠. 그 정정하자고 하면은요, 그 국민의당 굳이 말하자면 국민의당 반장이고요. 네. 그 문재인 마크맨이라고도 하죠. 그 네. 마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TF로 빠져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한 사건에 투입됐습니다. 네. 원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거든요. 자, 우선 송민순 회고록 관련한 논란이 한편에서 뜨겁습니다. 네. 제가 한편이라고 한 이유는 어떤 언론에서는 이것이 최대 이슈고요. 네. 주로 이제 보수 매체죠. 그렇죠. 일면 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종편도 하루 종일 이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K스포츠 미르 재단만 주로 크게 다루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양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제가 우선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국민의당 출입 반장.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인데, 지금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 야당, 국민의당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솔직한 속내를 좀 이야기하자면, 네. 이건 국민의당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렇죠. 예. 안철수 전 대표를 상징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는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으면 반사 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야당이니까 막 좋아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한 이익은 되고.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고 있겠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지지율이 좀 급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려고 생각해보면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표 라이벌이죠.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지지를 하는 쪽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보수 쪽에서 본인한테 와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은 본인이 양수겸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당 쪽에는 색깔론을 중단해라 라고 하고 문재인 대표 쪽에는 진실을 밝혀라 라고 이제 양수겸장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호재죠. 예. 양쪽 다 공격할 수 있는. 다만 좀 너무 일찍 나왔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유사한 논란이 NLL. 그렇죠. 논란이었는데 그거는 선거 막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1년도 넘게 남았는데. 자연스럽게 여당 얘기로 좀 돌아가면 네. 그만큼 여당이 지금 수세에 몰려있다. 여권이 수세에 몰려있다는 방증이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본인들이 아껴둔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 아껴뒀다기보다요. 송민순 전 장관, 전 의원의 책이 나오자마자 이 소재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를 언제 문제로 크게 부각시키느냐에 대한 판단은 여권의 전략 사이드에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은 뭐냐면 회고록 정치인 관료 회고록을 많이 안 읽거든요, 사람들이. 예. 많이 안 읽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데 언제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활용하느냐인데 너무 일찍 활용했다. 네. 라고 하는 시각이 정치권에 다 있어요. 그렇죠. 여당도 있고 예. 또 더민주에서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지도 있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도 호재는 호재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선 국면에서는 못 써먹고 네. 너무 일찍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야권 주자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네. 대체로 한결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좀 제외를 하고요. 거의 이 문재인 전 대표의 편을 들면서 네. 종북물이 그만해라라고 분명히 선을 긋거든요. 뭐 이 이면을 보면 이 소재가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기 좀 어려울 거다. 한 3개월 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아마 판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국면은 다 짚고 넘어가자. 뭐 정면 돌파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전면으로 붙어도 불리하지 않다. 네. 야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실 규명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예. 기억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예. 다음날 조금 이제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따져보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심지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죠. 그렇죠. 사실은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 전 장관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이라고 굳건히 믿는 거고요. 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한 얘기를 주로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기억이 또 편집이 돼요, 보통은. 그렇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서 모든 걸 속기록처럼 기억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기억이 둘 다 각자 진실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결론이 나겠는가, 제대로. 뭐 그런 상황에서 지난 NLL 발언 때도 보면 이번 기회에 한번 털고 가자, 야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어쨌거나 이거를 가급적 좀 오래 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공개되기 어렵겠지만 대통령 기록물 공개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도 바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아주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정무수석 관련 수사라든가 이 최순실 관련 수사들은 진척이 안 되잖아요. 이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이런 여야가 예. 맞부딪히는 사건에서 특히 여권이 먼저 꺼내든 사건의 경우에는 이 뭐 종편이나 보수 매체도 나서지만 여권의 주요 인사들 또는 뭐 스피커에 해당되는 분들이 열심히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인터뷰 의뢰에도 응하지 않고 이제 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어디 이런 라디오나 TV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를 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니까요. 네. 이번 판은 그러니까 여권에 있어서 최순실 게이트라는 판이 열렸는데 국면 전환으로 국민들에게 이 이슈가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판을 뒤엎을 만한 힘이 여권에 있느냐라고 여권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슈는 터뜨렸고 예. 그리고 이제 강한 워딩, 내통이라는 워딩이라든가 그렇죠. 뭐 예. 아바타라든가 하수인이라든가 이런 강한 워딩은 상징적으로 던지지만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승부할 수 있겠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자신감이 없어라 하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좀. 워딩은 센데 실제 개개인들에 나서서 개별 사안을 디테일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무슨 이야기를 했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얘기를 했고 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따집니까 제3자가. 그리고 그 상황의 분위기나 뉘앙스, 표정까지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당시 그 참석했던 사람 극소수. 네. 뭐 장관, 당시 안보실장, 혹은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엇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를 평화로 볼 것인가, 어떤 화두를 가지고 풀 것인가를 네. 본다면 이 사안은 어쨌거나 좀 대의라는 측면에서는 좀 해결이 야권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도 강합니다. 여권 내에서조차 예. 이거 계속 몰고 가면 예. 그럼 결국 전쟁하자는 거냐 결론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결국은 어쨌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최종적인 논의도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니까 예. 워딩으로 공격한다. 그렇죠.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뭐 분석이 그럴듯한데요. 네. 그런 분위기도 내부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있다. 예. 그럴듯한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인터뷰를 잡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런 사안은 이쪽의 주장 듣고 저쪽의 주장 들어야 되는데 이쪽의 주장을 말해주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없어. 이거 참 곤란한 사건인데. 그렇다고 계속 이쪽의 답변만 우리가 인터뷰할 수도 없고. 최순실 게이트도 등장하지 않죠. 최순실 게이트도
이쪽에서는 계속 의혹을 무수히 던지는데 네. 저기는 메아리가 없죠. 그렇죠. 전혀. 다른 이유인데? 네, 다른 이유인데 그렇습니다. 상황은. 각각. 최소한 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은 1대1로 붙지는 않지만 공중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순실 게이트는 공중전조차 없다.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은 그냥 요 정도 분위기로 그냥 계속 가는 거네요. 일단 간다고 봐야겠죠. 연말까지. 공중전의 워딩만 주고받는 정도. 그리고 각 대선 후보들이 전략을 연말에 수립을 하고 대선 경선을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국면으로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팩트가 결정적인 팩트가 나와서 뒤집히지 않는 한 그 국면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사라질 것이다. 똑같은 사안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모를 때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운데. 그렇죠. 예.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지겹거든요. 예. 그렇게 여권 내에서도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니까 네. 이거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키울 구육지책이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야권에서는 이 사안을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터질 거였으면 지금 털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생긴 거죠. 예. 국민당은 양수겸장에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예. 박지원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워딩이 있습니까? 이분이 그쪽의 전략을 주도한다고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부터 이 남북 관계에서 주도적인 그 밀사로 간다든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인 송민순 논란도 공중전이 희한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예. 소위 이제 개별 각계 전투를 하지 않는 희한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도 희한한 사건이에요. 이쪽에서 계속 던지고 예. 저쪽에서는 없는 양 하는. 그래서 뭐 보수 매체나 뭐 종편이나 또는 방송 3사에서는 이 뉴스가 잘 안 등장해요, 거의.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 매체들 한겨레와 같은 마이너 매체나 힘쓰려고 하는 매체들 이 정도 하시죠. 예. 힘쓰려고 하는 아주 소수의 매체는만 근데 그 뉴스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듣고 파괴력이 보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사건의 성격을 바꿨죠. 초기에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프레임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사인들 네. 여기서 사인들을 하면 최순실과 그 자녀 이 모녀의 사인들의 이익에 복무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적으로 살짝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코너에 출연해가지고 애매하게 얘기했다고 댓글이 엄청 달리고 욕을 먹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때 말씀드린 게 두 가지 고리가 풀리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가지 고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익과 관련된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가.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야. 누가 네. 득을 보느냐. 누가 득을 보느냐. 그걸 잡으면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네. 그게 하나의 풀리지 않는 고리였고요. 또 하나는 그럼 과연 어디까지 움직였느냐. 이게 권력과의 고리는 어디까지인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을 위한 개인의 게이트로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예, 드러난 것만.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포커싱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고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고리는 좋다 그러면 이 사인들이 네. 이 개인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일을 해냈느냐 네. 아니면 자신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 움직이게 했는가. 그렇죠. 그 고리를 향해 가고 있다.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 당시 경제수석이었는데요. 이 안종범 수석이 움직였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고 돌아서 다시 사인인 최순실 씨로 왔단 말이죠. 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안종범 수석은 왜 움직였는가? 예. 그리고 대기업은 왜 자기 발을 비트는 누군가에게 돈을 냈는가? 그렇죠. 대기업이 이 모녀만을 보고 돈을 줬겠는가? 네. 이 질문을 최종적으로는 붙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전에 누가 득을 보느냐 네. 부분에서 가장 최신 뉴스는 알고 봤더니 모녀가 득을 보더라. 뭐 독일에서 회사가 만들어졌고 근데 주주는 두 그 모녀였고 득을 받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주가 네. 돈이 80억을 이쪽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회사가 독일 회사였고 네. 근데 그 독일 회사의 주주를 알고 봤더니 두 모녀였다. 네. 80억이 가진 않았죠.
근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라고 투자하라고 했는데 예. 제 말은 득을 볼 대상이 특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득을 보려고 했다, 혹은 득을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는 득을 본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밝혀진 부분도 있죠, 조금. 그렇죠. 네. 예, 뭐 직원이 갔다든지 직원이 뭐 이런 갔다든지 부분들, 예. K스포츠, 그러니까 K스포츠 설립 과정이 아니라 초반에 설립 과정에 그것만 하면 사실은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다, 또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 소개해줬다, 이렇게 끝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설립된 이후에 그 재단의 관계자가 두 모녀를 위해서 일했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완전히. 예. 설립이 아니라 그러면 재단 자체가 두 모녀를 위한 거야,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또 새롭게 등장한 뉴스는 그뿐만 아니라 재벌한테 돈을 내라 해서 그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주라고 했다, 이런 거 등장하고.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네. 이거보다 더 취재된 것도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마지막 고리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요? 예. 이게 개인을 위한 게이트가 아니라 좀 더 다른 국면이다라고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 단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두 모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권력형의 부분도 남아 있다. 라고 취재를 하는 중이고, 그게 좀 잡힌 게 있습니까? 잡힌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제가 또 혼나겠네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만한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말이죠.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수사가 아니죠. 취재죠. 기자니까 취재죠. 취재하다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을 겪곤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권력형 사건들을 과거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평소 겪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왜 흐뭇한 웃음을 지으시는지 의미심장한. 어때요? 그런 것들이 있죠. 약간 음습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럼 아주 작은 사례 몇 가지를 얘기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반응하는 건데요. 보통의 이런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나면 보도자료 같은 걸 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아니다라고 성명을 내거나요. 성명을 내거나 보도자료를 내거나. 예. 혹은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입을 다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개인을 위한 그 쪽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한다든지 어떤 뭐 움직임이 있는지 파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덜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했습니다. 네. 취재를 한다는 얘기는 기자가 취재원을 만났다는 얘기고. 그렇죠. 취재원을 통해서 뭔가 팩트나 뭐 자료를 얻었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러면 저쪽의 반응은 뭐 기자회견, 보도자료, 혹은 뭐 수사할 때까지 침묵,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취재원을 만났는데 이 취재원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기자 개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누가 한 거야? 뭐 이런.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자 개인이 느낀 압박이 그 장난 아닐 텐데. 뭐 사실 압박을 느낀다기보다요, 좀 특이한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요. 압박을 안 느끼는 척 하고 있네. 본인이 취재한 취재원이 그런 식의 압박을 받으면 그 압박은 기자한테 전달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겠죠. 예. 또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어때요? 이례적이에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누군가를 취재했어요. 그러면 그 취재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비밀 유지가 되고, 그 취재원도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그 취재원에게 다시 접근해서 거꾸로 기자가 누구가 묻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말을 막고 그래요. 이런 일은 잘 없다 이거죠. 이런 일은 없는데, 그런 일 겪은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일 종류가 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느껴진 뭐 또 다른 단상은, 취재를 하면 이미 우리가 물어볼 질문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훌륭한. 저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훌륭한 많습니다. 대응이네요. 예. 자, 어쨌든 남은 고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야권에서 포커싱 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은
야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춘실 게이트를 최대한 증폭시키고 이번 올해의 그 경선을 룰을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인들의 이슈, 민생 이슈로 가기를 좀 원합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회고록 그 논란을 여권에서는 가장 크게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네. 예, 야권에서는 이걸 가장 키우기를 원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근데 힘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매체하고 이게 어떻게 보세요? 야권이나 여권에서 그러니까 송민순과 최순실 이 두 사건이 서로 물타기가 돼서 덮어지고 그럴 거라고들 전망하나요? 마지막 질문인데. 예.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야권만 벼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권의 여러 후보들 중에 한 사람도 벼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걸 얘기해 줘야죠. 이런 거를. 여권 내 잠재 후보 중에 한 사람도 예. 이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것도. 아. 예. 성이 어떻게 되죠? 아, 복수 그걸 꿈꾸고 있다. 예. 그거는 복수가 어떤 그 복수하다의 복수가 아니라요. 여러 후보가 복수의 후보가 예. 아니 여권의 후보가 몇 명 된다고요 지금 잠재 후보가. 일단은 잠룡들이 있으니까요. 예. 잠룡들이라고 하면 그 정보들이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 도지사 두 분하고 그죠? 구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지사 아닌 의원 두 분이 있잖아요. 예. 의원 쪽인가요? 도지사 쪽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의원 쪽이죠. 혹시 김하고 류 씨인가요? 하여튼 의원 쪽이든 도지사 쪽이든 네. 잠룡 중에 복수의 후보들이 이 게이트는 야권뿐만 아니라 본인도 본격적으로 언젠간 다룰 거다라고 벼르고 있다.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뭐 쓸만한 뉴스를 처음으로 가져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영 기자였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뉴스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네, AS 시간입니다. 네. 요즘은 악플은 잘 안 달리고 대신 불만사항, 악플하고는 좀 다릅니다. 불만사항들이 좀 있는데 AS 해드리겠습니다. 3632 번호 쓰시는 분이 김어준 씨, 미르재단, K스포츠 한쪽 사건만 파고드는 편파 아닙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굿 퀘션. 이게 뉴스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든 걸 다룹니다. 근데 저희는 시사 방송이거든요. 시사는 뉴스를 선별해서 해석하는 방송인데 전체 언론 지형으로 보자면 편파가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보수 매체 종편 KBS, MBS, SBS 지상파 보시면 이 뉴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파가 아니라 거꾸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다. 전체 언론 지형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MB 성대모사 하시는 분 누군가요? 너무 잘하십니다. 퀴즈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송채경화 기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브리핑 하시는 분 군인입니까? 네. 아마 말투가 좀 딱딱하다고 하는 모욕적인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내일 송채경화 기자에게 이런 분이 있었다고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307 쓰시는 분 군인인가요? 아닙니다. 기자입니다. 자,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코너는 조성주 의원이 직접 현장을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성주 의원이 직접 가서 취재해서 여기서 사안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와달라. 네, 게시판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고하였다가 조성주 의원이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선별하여. 왜냐하면 지금 준비한 아이템이 떨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가달라고 해주시면 직접 간다. 네. 자, 이번에 어딜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는 대장간에 다녀왔습니다. 대장간. 대장간이요? 대장간이면 망치로 뭐 만드는 날입니까? 네. 근데 대장간은 대장간인데 좀 특별하죠. 현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지 않아, 지금? 코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그치? 명암을 반대로 줘야겠네요. 그림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파워가 너무 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조명을 만들었는데 이 조명 안에 그냥 나무 결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뭐 별로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쁜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지금 동물 모양을 지금 레이저 커팅기로 새기고 있는 중이에요. 레이저로 태워서 그 이제 색깔을 커팅기가 인식을 해서 색깔에 맞게 이제 파내던가 아니면 자르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인식해서 레이저를 파워를 조절해요. 네. 무슨 대장간이죠, 이게? 네, 이게 이제 보통 망치로 두들기는 대장간이 아니라 뭐 레이저 커팅기, 뭐 3D 프린터 이런 걸로 시제품 같은 걸 만드는 디지털 대장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곳에서 그렇죠. 혹은 뭐 제품 시제품을 만들고 싶은 곳에서 예. 이제 금형 뜨고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자체가. 예. 기계 구하기가 또 빌리는 게 비싸죠. 무슨 조그만 물건을 만들어도 금형을 떠야 된다고 하고 저도 이제 이런 거 해봤는데 금형 자체가 비싸요.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금형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몇천만 원대고 비싸니까 물건은 조그만데 시제품 만들고 싶어도 엄두를 잘 못 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좀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곳인가요? 예, 아예 그 시설과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장비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곳이죠. 제공? 그렇죠. 이 대장과는 이런 장소만 제공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시제품을 만든다? 그렇죠. 저희가 가야 되겠는데, 이거.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교육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기계를 잘 못 다루거나 어떤 분야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교육까지 해주는 곳입니다. 용산에 있는 서울시 디지털 대장간이라는 곳이죠. 아무나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사업 처음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그림에 있어요, 제품이. 네. 근데 이걸 실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는 작동법을 자기가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제품을 만든다. 그렇죠. 여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예전에 하여튼 고생을 해보셔가지고 더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피부에 와닿아요. 그 초기에 사업하는 분들은 이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시제품이고 젤때 안 젤지도 모르는데 몇 천만 원씩 넣어서 금형으로 찍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면 이제 총 최신 이제 이런 기기들이 한 36종 정도가 있고 이제 시설이나 공간 장비를 그곳에서 사용하겠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아마 날짜가 맞아야겠죠. 그렇게 신청을 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하고 장비는 무료고 이제 본인이 뭐 재료비라고 할까요? 가져와서 이제 그거야 뭐 이제 본인이 하는 거고. 근데 젊은 청년들에서부터 이제 이제 회사를 퇴직해서 창업을 좀 고민하시는, 특히 이제 이쪽은 약간 제조업 중에서 좀 디지털 분야에 활용한 제조업이니까요. 이런 분야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디지털 분야가 아니더라도 물건,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모양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업할 때. 그렇죠. 투자자나 누구이든. 근데 그거 만드는 것부터 돈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제 쉽게 해준다. 네. 예, 이런 공간을 서울시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번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이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장현민 매니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장간은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제조 형태의 제조 공간으로서 이곳에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함으로써 창의적인 마인드가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DIY 문화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인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이 처음에 시제품을 만드는데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요. 이 초기 자본금을 이제 줄여줄 수 있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세 번째는 이제 50세에서 60세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재도약하기 위한 창업을 하실 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이런 식의 개인들, 소기업들이 처음에 창업 스타트 라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소규모 창업이 최근에 굉장히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걸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들이 초기에는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를 재미있게 풀어놓는 게시판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진짜 사업이 되는. 그렇죠. 거기서 뭐 유명한 스타트업이라고 이런 네. 것도 막 출연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국내에 아주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국내에서는 무슨 컨설팅, 이제 경영 쪽의 컨설팅 창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뭐 경영 쪽을 잘 모르니까 여기 치킨집 열면 돼요?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런 뭐 거죠. 상권이 보통은. 어떠냐? 네, 뭐 네. 이런 쪽에 있었지 이제 이런 제조업 창업의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나 장비, 심지어 교육까지 장비를 또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제가 이례적이라기보단 처음 듣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아마도 대부분 들어보신 것도 경영적 컨설팅 이런 맞아요. 거였을 거예요. 정확히 나 은퇴했는데 좀 일찍 은퇴했어. 그래가지고 아직 50이고 창창한데 퇴직금 좀 있고 돈 수중이 한 뭐 몇천에서 1억 정도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 처음에 이제 창업 컨설팅 찾아가면 상권이 어떻고요. 네. 여기는 치킨집이 안 되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런 거 하시려면은 초기 투자금이 얼마고요. 뭐 그런 데를 보통 가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창업 컨설팅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게 그렇게 창업에 뛰어난 분이 왜 컨설팅만 하고 있는지 본인이 창업해서 떼돈을 버시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취업 문제가 어려운가요? 뭐 지금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이 이제 부쩍 늘고 있죠. 뭐 외국은 뭐 실리콘밸리나 뭐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이제 제대로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은 최근에 제조업 창업, 제조업에 관련된 창업. 우리가 보통 청년들 창업하면 주로 서비스업이나 뭐 인터넷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이제 제조업 창업이 많이 이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한 투자 플랫폼 통계를 보면 2010년에는 제조형 스타트업이 한 100개 정도였대요, 미국에. 지금 작년에 3,500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쪽으로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중요하죠. IT적인 기술 그런 걸 활용해서 오히려 제조업. 그렇죠. 특히 제조업이 어쨌든 고용 유발 효과나 이런 게 큰 산업에서 큰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이런 창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좀 대부분 창업이 아직까지는 생계형. 좀 전에 이제 치킨. 그렇죠. 네, 치킨집으로 상징되는. 네, 그렇죠. 바로 그게 생계형 창업이죠. 그게 전체 창업의 63%랍니다. 이런 조그마한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대부분 한 3년에서 5년 이내에 사라지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네. 대부분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퇴직해가지고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90% 이상은 망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큰일인 거예요, 정말. 그 이제 노후빈곤으로 이제 바로 빠져드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제조업에 쉽게 못 뛰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엔 초기 진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을 도와주는. 그렇죠. 네. 여기를 한번 이용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봤는데요. 그 청년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메이커스 툴에 관심이 많았고요. 3D 프린터 쪽도 관심이 있었는데 목재를 주로 이제 메이커 툴로 이제 이용하는 곳이라서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목재 툴은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처에 없어서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관심 있는 부분은 가구 제작 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왔고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니고 있는데 공간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큰 기계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접하던 기계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자동화된 이제 목재 제작을 통해서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과정도 알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창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적인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갖다 많이 접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도전 의지를 갖다 불태우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취업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사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창업이란 건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창업 쪽에 더 많이 있다 보니까 둘 다 어려운 길이라면은 좀 더 나한테 긍정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도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한데 이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큰 비용이 안 드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생각해봤던 여러 가지 좀 창업 아이템을 여기서 이제 시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요 타이밍에 잠깐 방송을 듣고 나도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www.digital 대시는 짝대기죠. 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대시 블랙스미스 샵. 예. 블랙스미스 샵. 다 제 발음은 좀 후지나 블랙과 스미스와 샵 합친 겁니다. 블랙스미스 샵 .com입니다. 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한 후에 게다가 무료예요. 무료. 네, 무료예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창업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창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무수한 창업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도 회사 다니다가 처음에 딴지일보라는 걸 창업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사업도 했긴 했지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뭐냐. 아이디어가 사업인 줄 알았어요. 알아요, 사람들이. 네, 보통 그렇죠. 네, 아이디어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누군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계약이 사업이냐? 아닙니다. 아이디어 사업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업입니까? 입금이 되기 시작하면 내 통장에 입금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입금이 되면 그럼 사업이 이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진짜 사업은 그 입금이 안정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유지돼야 비로소 사업은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다음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돈이 금방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생각처럼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돈 내면 바로 물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계약을 맺고 돈이 입금되니까 몇 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안정적이 되려면 1년을 걸려요. 그렇죠? 1년 되기 전까지는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그 1년이 돼도 이제는 비슷한 영역의 경쟁자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청년들 취업난이나 또는 뭐 비정규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정부도 지금 정부도 뭐 창업을 워낙 강조하고 뭐 정치권에서도 최근에 뭐 창업 국가론 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께서 얘기했죠. 창업이 굉장히 이제 청년들한테 붐이긴 한데 대부분 거기는 이제 아이디어를 뭐 맞습니다. 어떤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뺏어가지 마라. 뭐 진짜 도와주려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버텨야 된단 말이죠. 그 기간에 뭐가 필요하겠네요.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진짜 지원이에요. 왜냐하면 안 해본 사람들은 사업을 자기 아이디어가 잘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래서 막 내놓으면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막 대박이 날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금액보다 항상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오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그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보니까 창업 지원은 그때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보니까 정부의 좀 창업 지원 정책이나 또는 정치권의 어떤 창업 뭐 어떤 선호 이런 것도 좀 여러모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분들이 창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대부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아이디어로 처음에 회사 간판을 달게 해주면 창업 지원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혼자 힘으로. 진짜 힘든 거는 입금이 되기 시작해서 안정적이 될 때까지 버티는 건데 그 버티는 걸 지원해 주지 않으면 빨짱 두루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는 시장에 던져놓은
처음에 던져놓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들, 좀 오래된 회사들이 집어가는 겁니다. 네. 그 아이디어를 뺏기고 마는 거죠.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초반에 창업 지원을 해주는 건 오히려 아이디어를 싹 포장해서 잘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데 불과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업을 안 해본 사람도 이거 모른다니까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버텨본 저로서는 진짜 필요한 건 그 뒷부분이다. 지금까지 김어준 진행자의 아주 절절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는, 아예 여기 와달라고 하는 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가블 오토텍 조합원 한 분이 저희 공장에 좀 와달라고. 네. 여기 문의가 왔으니 한번 가보십시오. 예, 여기 지금 뭐 조합원들 노동조합하고 회사의 갈등이 좀 벌써 한 100일 가까이 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취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하여튼 제가 취재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성주가 한다. 우리 회사, 우리 조합, 우리 클럽, 우리 모임에 와주셨으면 하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